아버지, 잠깐 도장 좀 찍어주세요. 그냥 신용카드 한도만 올리려는 거예요. 그 말에 망설이던 그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는 평생 동안 아들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있었다. 대학 시절 등록금을 제때 마련하지 못해 휴학을 반복했던 준호. 결혼 자금이 모자라 신혼집을 전세로 시작했던 준호. 늘 무엇인가 부족했던 아들의 인생이 그의 가슴에 남아 있었다. 결국 그는 조심스럽게 도장을 꺼내 서류 하단에 꾹 눌러 찍었다. 여러분, 혹시 자식이 어렵다고 해서 보증을 서준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잠시 쓴다며 신분증을 가져간 적은요? 오늘 소개할 사연은 믿었던 자식에게 자신의 이름을 빌려주고 평생 모은 재산까지 날려버린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그저 자식을 도와주고 싶었던 그 마음이 결국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지켜주는 가장 큰 힘입니다. 정영택 씨, 75세. 그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공무원 출신이었다. 퇴직 후에는 아내와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고, 가진 건 많지 않아도 빚 하나 없이 살아가는 것에 자부심이 컸다. 그는 하루를 산책으로 시작했고, 동네 사람들과 조용히 안부를 주고받으며 삶의 작은 즐거움을 누리던 사람이었다. 그런 그의 평온한 일상에 균열이 생긴 건 외아들 준호의 방문이었다. 준호는 양복 상의를 껴입은 채 급히 내려온 듯한 모습이었고, 손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아버지, 이번에 정말 중요한 계약이에요. 은행 신용등급만 잠깐 끌어올리면 바로 투자 유치할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금융거래 동의서라는 문구가 작게 인쇄된 문서였다. 영택 씨는 그 서류를 들고 몇 번이나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서류에 적힌 내용은 너무 복잡했고, 그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몰랐다.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보증도 아니고 그냥 한도만 올리는 거예요. 그 말에 망설이던 그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는 평생 동안 아들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있었다. 대학 시절 등록금을 제때 마련하지 못해 휴학을 반복했던 준호. 결혼 자금이 모자라 신혼집을 전세로 시작했던 준호. 늘 무엇인가 부족했던 아들의 인생이 그의 가슴에 남아 있었다. 결국 그는 조심스럽게 도장을 꺼내 서류 하단에 꾹 눌러 찍었다. 그것이 자신과 아들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작은 배려이자 용서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낯선 봉투 하나가 그의 우편함에 도착했다. 대출 실행 완료 통지서라는 빨간 글씨가 인쇄된 서류였다. 처음에는 사기 우편물인 줄 알았다. 그런데 봉투 안에 적힌 이름도 주소도 주민번호도 전부 자신의 것이었다. 혼란스러웠다. 영택 씨는 전화를 걸었다. 고객님 명의로 3천만 원이 입금되었으며 첫 회차 상환일은 다음 달 말입니다. 상담원의 무표정한 목소리에 그는 말문이 막혔다. 어안이 벙벙한 채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나한테 돈이 들어왔다는데. 아버지,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제가 관리할 거예요. 아버지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또 다른 대출 서류가 도착했고, 금액은 점점 커졌다. 5천만 원, 7천만 원 대출은 여러 금융기관을 돌며 계속 실행되었고, 그의 명의는 이미 여러 채무 계약에 묶여 있었다. 어느 날 그는 계좌 이체를 시도하다 은행 잔고가 0원으로 표시된 것을 보고야 말았다. 그는 집에 와 있던 아들을 다시 불렀다.
너 지금 내 이름으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왜 이렇게 많은 대출이 내 명의로 되어 있냐? 준호는 얼굴을 찡그리며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지금 상황 몰라서 그래요. 이건 다 가족을 위한 일이에요. 저 사업 망하면 아버지도 끝이에요. 지금은 저한테 믿고 맡기세요. 그 순간 영택 씨는 처음으로 아들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 아들의 눈빛은 더 이상 자신이 알던 따뜻한 준호가 아니었다. 사업, 투자, 실패, 신용불량 그는 자신이 아들의 인생을 대신 짊어지게 되었음을 느꼈다.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아들이 그의 보험을 해약해 20년 동안 부은 퇴직연금을 중도에 수령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연락도 없이 허락도 없이 명의를 빌려준 거잖아요. 이런 건 당연히 포함되는 거예요. 아들은 그렇게 말했다. 노후를 위한 마지막 방패였던 연금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영택 씨는 처음으로 밤을 새워 울었다.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자식에게 명의를 빌려줬다는 것이 수치스럽게 느껴졌고 그 믿음이 이렇게 무너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리고 그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이건 단지 금전의 문제가 아니었다.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자신의 존엄과 남은 시간 전부를 아들에게 넘겨버렸다는 깊은 배신의 문제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영택 씨는 점점 집 밖을 나서는 일조차 꺼리게 되었다. 동네 은행 직원이 자신을 쳐다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았고 우체통에서 대출 독촉장이 연달아 쏟아지던 날엔 손이 떨려 문을 열 수조차 없었다. 매일같이 도착하는 낯선 금융기관의 편지들,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숫자들과 빨간 글씨의 연체, 압류,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문구는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심지어 집 앞을 자주 서성이는 정장을 입은 남성들까지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아들의 친구들이겠거니 했지만 어느 날 한 남자가 문 앞까지 찾아와 말했다. 정영택 씨 맞으시죠? 자제분과 연대보증인이신 서류로 저희가 뵙고 있는 겁니다. 그 말에 그는 눈앞이 하얘졌다. 연대보증인이라니요. 전 보증 같은 건 선 적 없습니다. 그러자 남성은 무표정하게 서류를 꺼내 보였다. 분명 자신의 서명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옆에는 몇 달 전 준호가 가져왔던 바로 그 금융거래 동의서 복사본이 붙어 있었다. 이건 그냥 신용한도 올리는 서류라고 했는데 그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어딘가에서 잘못된 단추를 끼운 채 여기까지 온 것이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건만 몇 번의 도장이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은 현실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다. 가족이라 믿었던 아들이 그 손을 잡아주리라 생각했던 피부치가 결국은 자신을 쓰러뜨린 사람이 될 줄은 몰랐다. 그날 저녁 그는 아내에게 진실을 고백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부엌으로 걸어가더니 도마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다. 우리 남은 노후는 어쩌려고 그랬어요. 그 말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 순간 영택 씨는 단순히 돈을 잃은 것이 아니라 아내의 신뢰, 가족의 평온, 그리고 자신에 대한 자부심까지 잃었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다음 날 그는 홀로 금융감독원 민원센터를 찾아갔다. 무릎과 허리가 아파 계단을 오르기도 버거운 몸이었지만 2시간 넘게 대기한 끝에 겨우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도장을 찍긴 했지만 저는 내용도 몰랐고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담당자는 냉정했다. 고객님이 자발적으로 서명하신 이상 법적으로는 유효합니다. 다만 형사상 사기 여부는 별개로 다퉈야 합니다. 영택 씨는 좌절했다. 법이라는 것은 그에게 너무도 차가운 존재였다.
그는 이제야 알았다. 세상은 자식을 향한 선의조차도 문서 한 장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흐르며 집에는 압류, 고지서와 독촉장이 넘쳐났고 신용불량자 등록서까지 날아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집에 전기요금 미납으로 인해 단전 예고 통지서가 붙었다. 조그만 등불 하나만을 켜놓고 밤을 지새우며 그는 생각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아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주고 싶었던 내 마음은 그렇게 무가치한 것이었을까? 그 질문이 가슴을 찢었다. 그는 자신이 이제껏 살아오며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데 단 한 사람, 단 하나의 믿음이 필요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쓰라렸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정영택 씨의 노후는 아들의 그림자가 드리운 채로 서서히 붕괴되어 가고 있었다. 영택 씨는 다시 한 번 아들과 마주 앉았다. 그러나 이번엔 그가 아닌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아시다시피 사업이 위태로워요. 그런데 왜 자꾸 은행이나 채권자랑 싸우세요? 다 저 때문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그 말투는 무책임함을 넘어 오히려 비난조차 담고 있었다. 아들은 이제 더 이상 미안해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아버지를 방패처럼 생각하고 있었고 마치 모든 게 당연한 희생인 양 굴었다. 그날 밤 영택 씨는 아내와 처음으로 심각한 언쟁을 벌였다. 여보, 준호가 이렇게까지 우리 인생을 망치게 할 줄 알았어요? 아내는 눈물을 참지 못한 채 말했다. 당신이 너무 착했어요. 아니에요. 우리 둘 다 너무 순했어요. 자식 말을 그대로 믿었잖아요. 그래도 자식인데 그 말에 도장 안 찍을 수 있었어요? 이 대화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엔 긴 침묵이 흘렀다. 식탁 위의 반찬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고 서로의 눈을 피하며 밥을 먹는 날이 이어졌다. 영택 씨는 자신이 아들의 인생을 짊어졌다고 믿었지만 그 짐은 곧 가족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동네 이웃들이 수군대기 시작했고 이장의 입을 통해 마을에도 소문이 퍼졌다. 정 선생님 집이 파산 위기래. 아들이 대출을 돌려막기 했다더라. 노인네 명에 다 써먹었다는데 그의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겼고 외출도 점점 줄어들었다. 슈퍼에 가도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듯한 시선에 불편함을 느꼈고 몇몇은 인사조차 하지 않기 시작했다. 그가 그토록 소중히 여긴 동네의 공동체마저 그를 외면하는 듯했다. 결정적인 사건은 집에 법원 등기가 날아온 날이었다. 영택 씨의 명의로 된 마지막 남은 연금형 예금 통장에 대해 가압류 조치가 떨어졌다는 문서였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잔디 가위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때 다시 아들이 나타났다. 그러나 돌아온 건 어떤 책임감도 아닌 아버지, 이 정도면 감당 가능하잖아요. 자식 사업에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는 뻔뻔한 말뿐이었다. 영택 씨는 조용히 말했다. 준호야, 내가 내 인생을 가져갔다. 그런데 넌 내 인생을 책임질 생각이 없구나. 그날 이후로 그는 아들과 말도 섞지 않았다. 대신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도장을 자발적으로 찍은 이상 법적 대응이 어렵다는 말뿐이었다. 다만 기망과 사기 요소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은 가능하다는 한 줄 희망만 남았다. 그는 수십 장의 서류를 모아 정리하기 시작했다. 당시 찍었던 도장의 맥락, 아들의 문자, 녹취록이 없는 통화 기록. 하지만 노인은 지쳐 있었다. 무릎과 허리는 더는 버틸 수 없었다.
마을 법률 상담소에서 그는 손을 떨며 말했다. 그저 믿었을 뿐이에요. 아들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법률 상담사는 그에게 신뢰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 말이 가슴을 더 찢었다. 믿음이 법정에선 힘이 없다는 사실. 그가 살아온 방식이 철저히 무너지는 소리였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다잡았다. 아내의 눈물, 무너진 노후, 그리고 마지막 자존심. 그는 다시 펜을 들었다. 아들을 향해 쓴 긴 편지의 시작은 이랬다. 준호야, 나는 널 끝까지 지켜주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는 나부터 지켜야 할 것 같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너를 법정에 세우려 한다. 그 편지는 진심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단호했다. 그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결심이 그와 가족의 마지막 갈림길이 되었다. 그날 밤, 그는 오래된 책상에 앉아 고요히 눈을 감았다. 고발장과 판결문 사이에서, 무너진 가정과 침묵하는 아내 사이에서 그는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다. 노트북의 커서가 깜빡이는 화면 위로 손을 올렸다. 커다란 한숨과 함께 첫 문장을 적기 시작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다시 시작할 것이다. 그는 전화를 걸어 노인복지센터와 상담 일정을 잡았고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저소득 노인 가구 회생 프로그램을 검색했다. 처음엔 클릭 하나조차 낯설고 두려웠지만 이제 그는 멈추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답게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갔다. 생활비 절감, 주택연금 전환 검토, 무료 법률 구조 지원 등을 노트에 차근차근 적어 내려갔다. 마치 어린 시절, 고시 공부하던 청년 시절로 돌아간 듯한 각오였다. 한편 아내와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따뜻한 차를 내어놓았고 말없이 식탁에 반찬 한 가지라도 더 올리려 애썼다. 처음엔 그저 흘낏 바라보는 정도였던 아내의 눈빛이 서서히 부드러워졌다. 어느 날 밤 아내는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요. 당신이 있는 한 나는 괜찮아요. 이 한마디가 그에게는 재판의 결과보다도 더 값진 선고였다. 그는 다시 웃었다. 비록 억울한 세월이었고 상처투성이의 노후였지만 아직 잃지 않은 게 있었다. 바로 함께 견뎌줄 한 사람, 아내였다. 그는 문득 이 모든 고통의 끝이 단절이 아니라 회복이라면 나는 옳은 선택을 한 거다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그는 처음으로 작은 강연회에 참석했다. 노인 사기 피해 예방 세미나였다. 연단에 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제 이름은 더 이상 누군가의 방패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우리 부모들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박수 소리가 조용히 퍼졌다. 작지만 단단한 공감이 그에게 닿았다. 그의 고통은 이제 단지 고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눈을 뜨게 하는 진실이 되었고 변화의 씨앗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 중심에서 자신의 노후를 지켜내고 있었다. 그날 저녁 그는 아내와 함께 국밥 한 그릇을 나눴다. 값비싼 외식이 아니었지만 그들의 식사는 오랜만에 웃음으로 가득 찼다. 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은 곧 우리를 지키는 일이었다. 그는 다시 노트를 펼쳐 오늘의 마지막 문장을 썼다. 나는 다시 걷는다. 이제는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 그로부터 몇 주 후, 그는 처음으로 작은 강연회에 참석했다. 노인 사기 피해 예방 세미나였다. 연단에 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제 이름은 더 이상 누군가의 방패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우리 부모들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박수 소리가 조용히 퍼졌다.
작지만 단단한 공감이 그에게 닿았다. 그의 고통은 이제 단지 고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눈을 뜨게 하는 진실이 되었고 변화의 씨앗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 중심에서 자신의 노후를 지켜내고 있었다. 그는 다시 노트를 펼쳐 오늘의 마지막 문장을 썼다. 나는 다시 걷는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영택 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찍 깨어나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았다. 겨울을 밀어낸 봄 기운이 골목을 타고 천천히 퍼지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많은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삶에 대한 감각은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고요한 순간이었다. 누구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단지 자신과 마주하는 고요한 그 새벽의 침묵 속에서 그는 생각했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삶은 끝난 게 아니다. 그는 예전처럼 일과표를 만들었다. 074명 기상 스트레칭, 0800 아내와 함께 아침 식사, 09사명 시립 도서관 독서, 1200 마을 복지관 자원봉사 등 하나하나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그에겐 삶을 다시 쌓아올리는 벽돌과도 같았다. 종이 위에 적힌 글씨가 흐릿해지자 그는 손에 힘을 주었다. 흔들리지 말자. 내 이름으로, 내 두 다리로 다시 걷자. 며칠 뒤 그는 복지관에서 디지털 역량 교육에 등록했다. 강의실엔 자신보다 더 나이 든 할머니, 무뚝뚝한 할아버지들도 함께 앉아 있었다. 그들과 함께 마우스 사용법부터 배우며 영택 씨는 처음으로 모르는 것을 안다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느꼈다.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체면을 위해 강한 척하며 살아온 인생에서 벗어나 이제야 자신을 위한 배움이 시작된 것이다. 점심시간 그는 자주 구내 식당에서 만난 김노인과 식사를 하며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 자식들하고 연락은 해요? 아니요. 더 이상은 먼저 다가갈 생각 없어요. 미련도 없고 감정도 정리됐고요. 그래도 서운하진 않아요? 처음엔 미칠 듯 서러웠죠. 근데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걸 알겠어요. 그 대답에 김노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국물 한 숟가락을 떠먹었다. 공감은 말이 아닌 침묵으로도 가능하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다. 저녁이 되면 그는 집 근처 산책로를 돌았다. 옛날엔 그 길을 걸으며 막연한 미래를 걱정하곤 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걱정보단 감사가 많아졌다. 작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나무 꼭대기에 새로 핀 잎들, 오래된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는 노부부, 강아지를 데리고 걷는 동네 사람들. 이 일상 속에서 그는 평화로움을 느꼈다. 이제는 다가올 날이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하루하루가 고맙고 의미 있었다. 그러던 중 그는 동네 복지관 게시판에서 노년기 시민 강사 양성과정 포스터를 발견했다. 그곳엔 당신의 인생 경험이 누군가에겐 등불이 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바로 지원서를 냈고 강사 교육 과정을 듣기 시작했다. 교육은 쉽지 않았다. 발표 연습도 하고 발표 자료도 만들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매번 수업이 끝날 때마다 내가 지금 삶을 다시 살고 있구나라는 기쁨을 느꼈다. 교육 마지막 날, 그는 연단에 올라섰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식에게 유언장을 빼앗기고 병원에 갇히고 집에서 쫓겨났던 일. 그리고 그 끝에서 다시 삶을 되찾은 이야기.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저희 아버지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어요. 말씀 듣고 마음이 좀 놓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영택 씨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의 고통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다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된다는 걸. 그날 이후 그는 지역 사회복지관의 일일 강연자로 등록되어 한 달에 한 번씩 다양한 마을 행사에 초청받기 시작했다. 처음엔 사기 예방 교육이라는 주제로 시작했지만 점점 그의 이야기는 더 큰 호응을 얻었다. 그의 이야기는 단지 피해 사례가 아니라 노후의 삶을 어떻게 다시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책자도 만들었다. 노년기 재산 보호와 정서 회복 가이드. 복지관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무료로 배포되었고, 어르신들은 그 책을 읽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했다. 이 책 덕분에 나도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겼어요. 라는 말 한마디가 그를 살아가게 만들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온 그는 아내와 함께 따뜻한 차를 마셨다. 아내는 말했다. 여보, 난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그 말에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필요 없었다. 그저 존재만으로 서로를 위로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는 다시 걷고 있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위에 덧칠한 새로운 날들이 그의 인생을 채워가고 있었다. 더 이상 그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생존자였고 증언자였고 길을 여는 어른이었다. 그가 나아가는 길은 단지 자신을 위한 길이 아니었다. 그 길은 이 시대의 모든 노인을 위한 희망의 길이었다. 영택 씨는 어느 날 구청 사회복지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선생님, 혹시 어르신 권리보장 포럼에 패널로 참석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화를 건 공무원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동시에 존중이 담겨 있었다. 불과 1년 전 그는 병원 침대 위에서 자식에게 유언장을 강제로 빼앗기고 삶의 의지를 잃었던 노인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군가에게 듣고 싶은 인생의 목소리로 불리고 있었다. 포럼 당일 그는 고운 베이지색 셔츠에 정갈한 재킷을 입고 마을회관 앞에 섰다. 무대 뒤에서 대기하는 동안 그는 손가락을 가볍게 떠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긴장이 아니라 떨림이었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관심이 과분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건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이 시대 노인의 이야기야. 연단 위에 선 영택 씨는 마이크 앞에서 잠시 말을 멈췄다. 객석을 둘러보니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20대 청년부터 70대 노인까지 다양했다. 그는 고개를 들고 담담히 이야기했다. 저는 한때 제 이름으로 된 집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정신병원에 갇혔고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는 그때부터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이제 저는 압니다. 그 장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서문의 시작이었다는 걸요. 그날 그의 이야기는 영상으로 촬영되어 전국 노인복지센터에 공유되었다. 영상 아래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다. 우리 아버지 생각나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울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저도 이제 제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렵니다. 영상의 힘은 대단했다. 영택 씨는 지방 방송국의 다큐멘터리 인터뷰 요청도 받게 되었다. 방송을 본 누군가는 오래전 연락을 끊었던 딸이었다. 그는 메신저로 짧은 메시지를 받았다. 아버지, 죄송해요. 늦었지만 저 다시 연락하고 싶어요. 짧은 문장 하나가 가슴을 울렸다. 그는 오랜 침묵 끝에 딸에게 답장을 보냈다. 잘 지냈니? 아버지는 아직 괜찮단다. 그날 이후 그는 삶의 무게가 조금은 덜해졌다고 느꼈다.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한 것임을
몸소 깨닫는 순간이었다. 몇 달 후, 그는 노년 리더십 스쿨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제안받았다. 자신의 삶을 글로 쓰고 그것을 강의로 엮어내는 일. 매주 복지관에서 열리는 수업에서 그는 또 다른 자신을 만났다. 사연을 털어놓는 어르신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그들의 눈빛 속에서 삶의 용기를 읽었다. 그곳에서 그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증언자, 변화의 시작, 그리고 희망의 얼굴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을 내쫓았던 아들로부터도 연락을 받았다. 아버지, 그때는 제가 어렸고 정말 몰랐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울먹였다. 영택 씨는 말없이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 우리 서로 몰랐던 거야. 다만 이제는 알아가자. 아들은 다시 함께 살고 싶다는 말을 꺼냈다. 하지만 영택 씨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의 나는 다시 나만의 삶을 시작한 사람이란다. 가족은 소중하지만 내 자신도 소중하단 걸 이제 알았어.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복지관의 동료 강사들, 새로 사귄 노인 모임 친구들, 도서관에서 자주 마주치는 청년들까지 그에겐 더 이상 외로움이 일상이 아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옆엔 늘 아내가 있었다. 조용히 차를 내리고 가끔 웃으며 어깨를 토닥이는 그 존재는 그의 삶의 마지막까지 빛이 되어 주었다. 그는 어느 일요일 아침 아내와 함께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우리 참 오래도 왔지?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여기까지 잘 왔어요. 영택 씨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유언장을 빼앗긴 날,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지금 나는 그날 이후 더 많은 것을 배웠다. 내 삶은 나의 것이며 내 목소리는 누군가의 등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지금도 매일 걷는다. 천천히, 그러나 단단히. 길은 아직도 길고 앞날은 알 수 없지만 그는 안다. 지금 걷고 있는 이 발걸음 하나하나가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걸. 삶은 언제나 예기치 않게 흐른다. 어떤 이에게는 하루하루가 반복일 수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단 하루가 인생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한다. 영택 씨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단 하루 유언장을 빼앗긴 날, 그는 인생의 끝자락에 내몰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끝에서 그는 다시 쓰는 문장을 발견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히 그의 삶은 고통으로 인해 꺾이지 않았다. 외려 그 고통이 인생의 새로운 주석이 되었고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귀한 진실이 되었다. 내가 겪은 일은 내 인생의 흠이 아니라 누군가에겐 지도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긴 순간부터 그는 삶을 완전히 새롭게 살아가기 시작했다. 이 영상은 단순한 한 사람의 회고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부모 세대가 겪을 수 있고 혹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며 누군가가 반드시 들려줘야 할 이야기다. 자식에게 재산을 주었다가 홀대받은 부모, 돌봄을 빌미로 인간적인 존엄을 잃은 어르신, 말없이 눈을 감았던 많은 이들의 이름 없는 상처를 기억하는 이야기다. 영택 씨는 이제 더는 침묵하지 않는다. 그는 증언한다. 나는 그 순간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다시 인생을 쓰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을 보게 되고 또 다른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리게 된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혹시 주변에 말 못할 아픔 속에 있는 어르신이 계신가요? 혹은 당신이 그런 존재는 아닌가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큰 돈도 복잡한 계획도 아닐지 모릅니다. 다만 당신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라는 단 한 줄의 진심, 그리고 그 마음을 나눌 작은 용기. 이 영상이
당신에게 그런 문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다시 걸어갈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후는 잊히는 시간이 아니라 기억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상처 위에 덧칠하는 희망, 그것이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관심이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